손까지 와서 움직이라고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 제가 오른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 전깃줄의 신호는 어디서 오느냐면은 반대쪽 왼쪽에 바로 귀 바로 위에 여기 이 정도에서 뇌에 손 움직이는 데가 있거든요. 그 신경이 전깃줄처럼 가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운동신경은 건너갑니다. 뇌에서 쭉 내려가다가 건너가서 반대로 가니까 항상 반대쪽 뇌가 우리 손과 발과 얼굴 이런 걸 다 움직이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왼손은 움직일 때는 나의 오른쪽 뇌에서 그 신경세포들 모여있는 데를 운동중추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시작하는 전깃줄이 건너와서 손까지 가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중추는 우리 뇌 옆에 있어요. 귀 위쪽에 이렇게 자리 잡아서 여기 보이듯이 팔, 손, 얼굴 이렇게 움직이는 데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얼굴 움직이는 건 여기 있고 손 움직이는 건 여기 있고 팔은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쭉 신경이 내려가서 저기 팔까지 가서 이렇게 건너가서 여기서 건너간 다음에 쭉 팔까지 이렇게 팔로 가는 거죠. 다리로 가는 거는 저렇게 내려가겠죠. 다리로 가고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 바로 뒤에 똑같이 감각중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찔러보면 아프잖아요. 꼬집어보면 아픈 것도 반대쪽으로 건너가서 반대쪽 뇌로 올라가서 운동중추로 바로 뒤에 가서 이렇게 있죠. 뇌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픈 게 있고 누가 막 물고 그러면 겁나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픈 걸 느낀 다음에 빨리 운동중추를 명령을 내서 빨리 도망가. 그럼 막 가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 일상생활에 그걸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신경이라는 거죠. 뭐 찌르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맛있는 냄새가 오는 감각자극, 코로 오는 냄새가 와서 맛있는 대로 빨리 가려고 빨리 저기 맛있는 게서 가 해서 이제 우리 운동중추를 사용해서 그걸로 가는 거니까 우리 생활을 다 조절하는 게 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옆쪽에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뇌의 옆쪽 뇌가 이렇게 크게 망가지면 그 대표적으로 망가뜨리는 원인이 뇌졸중인데 갑자기 망가뜨리면 어떤 증세가 올 거예요? 이분이 지금 왼쪽이죠. 왼쪽 뇌가 이만큼이 망가지면 어떤 증상이 올까요? 반대쪽에 팔, 다리 이런 게 마비가 되겠죠. 갑자기 움직이는 게 못 움직이니까 꼼짝 못하고 심하면 꼼짝 못하는 거고 좀 덜 심하게 오면 약간 덜 움직이는 거고 어쨌든 이 뇌의 옆쪽에 망가져서 반대쪽이 마비가 되거나 감각이 떨어지니까 이런 게 찔러도 잘 모르겠죠. 어두워지겠죠. 그런 현상이 오는 게 바로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증상이 되는 거죠. 근데 뇌라는 게 뭐 옆만 있는 게 아니라 앞뒤 다 있으니까 이 앞 같은 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제 가장 인간으로서 다른 동물과 달리 생각을 깊이 하고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맨 앞쪽에 전두엽이라고 그러는데 앞쪽이라서 뇌의 앞쪽에 전두엽이고 아주 쉬워요. 뇌 이름이 뒤쪽에 후두엽이고요. 이런 게 옆으로 이렇게 나눠 있으니까 뇌가 앞이니까 전두엽, 뒤니까 후두엽, 옆이니까 측두엽이거든요. 뇌라는 게 아주 쉽습니다. 측두엽. 꼭대기 정자에서 두 정엽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그렇게 네 개의 옆으로 나눠져 있죠. 이 전두엽 중에서 가장 앞쪽을 전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인간답게 판단하고 사고하고 그러는 거니까 이게 망가지면 좀 사람이 멍해져 가지고 감정도 없고 어둔하고 판단도 못하고 그냥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죠. 순식간에. 이 후두엽은 눈에서 떨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보는 게 후두엽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뇌가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보는 것도 뇌가 하는 거거든요. 눈이 아니라. 눈은 그냥 카메라 렌즈 모양 뇌에다가 이렇게 전달해주는 기관일 뿐이지. 근데 이게 멀어서 어떻게 어디까지 가느냐인데 신경세포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자마자 금방 알아요. 금방 가기 때문에 후두엽에서 앞에 있는 게 뭔가 여기 계신 분들이 한 50분쯤 오셨구나 이렇게 하는 게 다 후두엽이 판단하는 거죠. 이쪽에 망가지면 반대쪽에 마비가 오듯이 후두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에 신경이 회로가 그렇게 돼 있어서 반대쪽에 안 보이게 돼요. 물론 후두엽이 양쪽 다 망가지면 장님이 되죠. 아무것도. 물론 눈병이 다 생겨도 장님이 되지만 뇌가 양쪽으로 망가지고 눈이 안 보이지만 뇌졸중이라는 건 되게 한쪽에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왼쪽에 후두엽에 문제가 생기면은 오른쪽이 안 보입니다. 오른쪽 반이 이만큼 잘라서 컴컴하게 보이죠. 만약 오른쪽 후두엽이 손상이 되면은 이번엔 왼쪽 컴컴하게 반쪽이 안 보여서 그거를 시야장애라고 그래요. 시야가 컴컴하게 한쪽에 안 보이는. 그것도 뇌졸중의 중요한 증상이 되죠. 이쪽에 망가졌을 때 얘기죠. 전두엽 쪽이 망가지면 갑자기 사람이 멍해지고 바보 모양 판단도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요 밑에 소뇌라는 게 있죠. 이걸 대뇌라고 그래요. 큰 걸 대뇌라고 그러고, 요걸 소뇌라고 그러는데 뒤에 있는 거를 소뇌는 우리의 몸의 그 밸런스를 죄송하지만 그 핸드폰들 다 좀 꺼주세요. 이거 자꾸 옆에서 뭐라 그러니까 다른 분들에게 신뢰가 될 것 같아요. 소뇌는 그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소뇌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밸런스가 안 돼서 자꾸 한쪽 넘어지거나 뭐를 잡으려도 이쪽 손은 괜찮은데 이쪽 손이 자꾸 흔들고 잘 못 잡거나 그렇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겠죠. 맨 밑에 뇌 간이라는 데는 우리 몸에서 숨을 쉬게 하고 맥박을 뛰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걸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크게 망가지면 아주 곤란하죠. 사망할 수도 있고 마비도 아주 심할 수 있는데, 마비가 심한 이유는 운동 중추가 내려가는데 여기는 크니까 한쪽만 망가지면 반쪽만 마비 오겠지만 이쪽 반대쪽도 있죠. 이 사람이 우리가 왼쪽 뇌만 보고 있죠. 저쪽 반대쪽은 안 보고 있죠. 반대쪽에서 내려오는 운동신경도 쭉 내려와서 이 좁은 데를 통과해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데 좁은 데에 큰 문제가 생기면 사지가 다 마비될 수 있거든요. 이게 큰 문제죠.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는, 우리 뇌에서 움직이는 거 이런 것도 하지만은 뇌는 말하는 것도 뇌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 언어 중추라고 그러는 게 있어서 지금 제가 한국말로 하니까 여러분이 알아듣지 아라비아 말로 하면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말에 대한 언어가 다 있어요. 뇌 안에. 그러니까 한국말 할 수 있고 여러분들 한국말 알아들 수 있는 건데, 이 움직이는 거는 오른쪽 움직이는 거는 왼쪽 뇌에 있고 왼쪽 움직이는 거는 오른쪽 뇌에 있지만 그 언어 중추나 계산을 하거나 이렇게 좀 우리가 좀 고등 기능을 하는 경우는 한쪽으로 좀 전문화되어 있어요, 기능이. 그래서 언어 중추는 왼쪽에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왼쪽 뇌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언어 중추가 있거든요. 요 밑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언어 중추가 마치 운동주 감각 중추 같이 이 앞쪽은 운동 언어 중추고 뒤쪽은 감각 언어 중추예요. 그래서 이제 언어 중추가 망가지면 말을 못하죠.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언어 중추가 살아있으니까 말하는 거지, 언어 중추가 손상돼서 말을 못할 텐데, 못하는 게 운동 언어 중추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운동이 말을 하는 거니까. 그 환자들 보면은 이제 가서 우리가 이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면 알긴 다 알죠. 바보가 된 게 아니니까 내 이름이 김종성인지 아는지 이상하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하는 게 망가져가지고 답답해 죽겠죠. 김종성인데 말이 안 나오니까. 그게 이제 언어 운동 중추에 망가졌을 때 얘기고, 뒤쪽에 감각 운동 중추가 망가졌을 때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감각이니까. 그래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면 눈을 감는단 말이죠. 뭔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눈 감으라는 소리인 줄 알고 눈 감고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둘 다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못하고 말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그냥 멍하게 가만히 있는 거죠. 잘 못하니까.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큰 게 망가지면 참 힘들어요. 반대쪽에 오른쪽에 팔다리가 마비가 되는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못하는 걸 실어증이라고 그러죠. 말도 못하고 배고픈지 배 아픈지 문제 말도 못하니까 더 대화가 안 되니까 더 힘들죠. 반대로 오른쪽 뇌가 손상되면 왼쪽 팔다리는 마비돼도 적어도 나 배고파 밥 좀 줘. 말은 얻어낼 수 있죠. 얼굴이 마비돼서 얼굴 근육이나 혀가 마비돼서 말을 아라라라 할 수는 있지만 또 언어 기능이 있으니까 나 배고파 밥 좀 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훨씬 낫죠. 태화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양쪽에 왼쪽이냐 오른쪽에 대한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뇌졸중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이라서 제일 1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병으로 돌아가신다면 뇌졸중일 가능성이 제일 많죠. 서양 사람들은 심장질환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심장질환이 뇌졸중보다는 덜 중요해서 뇌졸중이 더 중요한 그런 사망 원인이 되는데, 왜 1999년도 옛날 데이터를 가져왔느냐면 2000년부터는 바뀌어서 뇌졸중이 두 번째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게 뭐가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 1990년대까지는 위암, 폐암, 자궁암 걸 다 따로따로 했거든요. 계산을, 통계를. 그러니까 뇌졸중이 제일 위였는데 왜 그런지 2000년부터는 암을 몽땅 합해버렸어요. 그 통계청에서. 그러니까 위암, 자궁암, 간암, 별암이 다 있으니까 온갖 암이 다 섞이니 당연히 맨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암이 제일 위에 있고 뇌졸중이 두 번째인데 뭐가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처리를 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사망 원인이냐? 그럼 그냥 뇌혈중 그래도 맞고요. 암 그래도 맞아요. 어떻게 통계를 처리하냐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니까 단일 장기, 뇌라는 장기 질환으로서는 뇌혈중이 제일 중요한 사망 원인이죠. 암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뇌혈중에서 좀 알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뇌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뇌졸중이라는 게 뭐냐면 뇌에도 여러 가지 병이 있잖아요. 뇌에 암도 생기고 뇌가 다치기도 하고 염증도 생기고 별거 다 생기지만 특이하게 뇌에는 혈관 질환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뇌가 너무나 중요한 장기다 보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움직일 때마다 다 뇌가 움직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거고, 하루 종일 쉴 새가 없어요. 뇌는요. 뭐 헛생각할 때도 헛생각으로 뇌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쉬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은 헛생각하면서 쉬나 보다 하지만 뇌는 쉬는 게 아니고, 잘 때 우리들은 쉬지만 잘 때는 뇌도 안 쉬어요. 뇌가 자라고 그러 자는 겁니다. 뇌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회로를 바꿔서 자는 거거든요. 뇌가 나빠지면 잠도 잘 안 해요. 나이 드신 분이 잠 잘 안 오는 이유가 뇌가 늙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뇌의 현상이에요. 그것도요. 그러니까 뇌는 더군다나 뭐 맥박 뛰고 심장 숨 쉬고 하는 게 내내 뇌가 하니까 잠시라도 쉬면 안 돼요. 뇌 쉬었다가 금방 우리는 돌아가시는 거니까. 그만큼 일을 많이 하니까 뇌가 산소나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죠? 산소와 영양분을 갖다 주는 게 뭐예요? 적혈구죠. 혈액. 혈액이 산소와 영양분을 갖다 주는 거예요. 장기에다가. 그러니까 그게 많이 필요한데, 적혈구가 지나다니는 통로가 뭐예요? 그게 혈관이죠. 혈관이 핏줄에 속으로 적혈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뇌면 뇌, 콩팥이면 콩팥 이런 데다가 산소를 갖다 주는 거거든요. 먹여 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중요하다 보니까 적혈구를 많이 가야 되고, 산소를 많이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영양분도 많이 줘야 되고. 그러니까 혈관이 많죠. 굉장히 뇌에 혈관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서 뇌가 제일 당하기가 쉽죠. 혈관이 제일 많으니까 혈관 질환이 제일 많아서 그 뇌의 혈관 질환이 바로 뇌졸중이거든요. 그걸 뇌에 생기는 병은 많아도 혈관을 망가뜨리는 혈관 질환이 바로 뇌졸중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혈관입니다. 혈관이 심장에서부터 나와서 대동맥을 따라 쭉 뇌로 먹여 살려주러 이제 혈관이 가는 거죠. 가는 길에 목을 통해 가죠. 아무래도 목을 통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혈관이. 그죠? 그 목에 여러분이 톡 튀어나온 아담스 애플이라는데 여기 옆에 눌러보면 툭툭 튀는 혈관이 다 있을 거예요. 그걸 목동맥 또는 경동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쭉 가서 뇌로 올라가서 뇌에다가 이제 피를 공급하러 혈관들이 가지를 많이 치는 거죠. 그죠? 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직접 올라가는 게 이게 여기다 안 그렸는데, 혈관 이름도 어렵지 않아요. 뇌의 가운데, 정가운데로 올라가니까 중뇌동맥이라고 해요. 이거를. 원래는 이게 대뇌니까 중대뇌동맥이 표준말이지만 그건 복잡하게 말할 거 없고 중뇌동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가지가 앞쪽으로 가면 뭐예요? 전뇌동맥이죠. 전뇌동맥은 전두엽으로 피를 공급하겠죠. 그죠? 중뇌동맥도 일부는 전두엽, 일부는 두정엽 이런 데 피를 공급하죠. 또 하나 있겠죠? 뒤로 가는 거. 뭐가 이름이? 후뇌동맥이죠. 후뇌동맥. 그래서 후뇌동맥이 망가지면 뒤가 후두엽이 망가지겠죠. 그죠? 제가 여쭤볼게요. 후두엽이 망가지면 어떤 증세가 올까요? 네, 보이는 게 안 오죠. 시야장애가 오겠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쪽이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이 다 뇌경색의 증상이 오는데, 그래서 이런 혈관이 망가져야 뇌졸중이 오지, 멀쩡한 젊은 20대밖에 안 된 친구들이 혈관이 멀쩡하면 뇌졸중이 생길 리가 없죠.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래요. 고혈압, 당뇨, 술 많이 먹는 거,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이 혈관을 손상시켜서 혈관에 병을 일으켜서 혈관이 망가져서 뇌졸중이 오는 거죠. 여기 있는 파이프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겨울에 이렇게 땅을 판 데를 보면 파이프가 있잖아요. 이렇게 파이프 지나가는데 여기 압력이 높으면, 겨울에 얼음이 얼고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면 파이프 벽이 좀 부스러지죠. 벽들이. 그래서 벽이 망가지는 것 모양 똑같아요. 고혈압은 혈관이 압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병원에 가서 이렇게 쭉 재보면 120에 80이라고 나오는 게 있죠. 높으신 분은 140에 90도 오고 160에 100도 있겠죠. 그게 심장이 팍팍 뛰니까 확 뛰었을 때 높아질 때가 120이고요. 안 뛰었을 때 쭉 내려가는 게 80이거든요.
그 120에 80이 보통 사람들이 혈압이에요. 그게 혈액의 압력이죠. 근데 그게 만일 170에 110이다 그러면 엄청 높은 거죠. 그죠? 이 혈액 속의 압력이 되게 높다. 170, 100이 높으니까 아무 증세는 없어요. 본인은 멀쩡한데 170에 100이면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증세는 없지만 혈관에 계속 압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파이프 모양 혈관벽이 다 망가져서 혈관벽이 망가지면 지나다니는 지방질,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슬금슬금 들어와요. 벽 속으로 망가진 사이로. 근데 벽이 점점점 두꺼워집니다. 콜레스테롤 지방질이 쌓여가지고 찌꺼기들이. 거기서 지방질 들어오면서 염증 반응도 일으켜서 지방질하고 염증 세포들이 벽에 쌓여서 벽이 점점점 두꺼워집니다. 이렇게 점점 두꺼워지는 거죠. 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죠. 그러니까 딱딱해진다고 그 이름을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혈관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병이 동맥경화예요. 동맥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데 이게 경동맥에 잘 생깁니다. 경동맥 말고 여기 중뇌동맥도 생기지만 어쨌든 이런 큰 혈관들에 잘 생기는데 그냥 정상적인 사람은 안 생기고 혈압이 높아서 자꾸 압력을 줘 생기는 사람이 있고 당뇨병 있는 사람도 동맥경화 생기고 담배 피면 생기고 술 많이 먹으면 생기고 다 생기는데 이것이 다 같이 가지고 있으면 꼭 생기죠.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동맥경화로 혈관이 이제 망가지는 거죠. 여기에 안 적은 게 나이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생깁니다. 나이가 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벽이 약간 손상돼서 생기는데 그건 방법이 없죠. 뭐 나이를 멈출 수는 없으니까 안 되고 이거는 우리가 조절 가능하잖아요. 조절 가능한 한 이런 것들을 위험 인자라고 합니다. 이런 혈관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인자니까 이런 걸 제가 잘 알고 이걸 잘 조절하는 게 뇌졸중이 안 생기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동맥경화만 생긴다고 뇌졸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거 좁아지잖아요. 좁아지니까 피가 쫙쫙 가지 못하고 이러면서 잠깐 쉬었다 갑니다. 피가 쉬었다가 가고 가다가 또 쉬었다 가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한강변에 가보면은 깊은 데는 쫙쫙 피가 아니라 물이 흐르는데 거기 돌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갑자기 막 이러면서 가면서 그 돌 바로 뒤에 뭐 찌꺼기가 생기잖아요. 있죠? 그렇듯이 이 혈액 속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백혈구도 있고 뭐 혈소판도 여러 개가 지나다니는데 빨리빨리 지나가야 그 얘네들이 여기 안 생기는데 여기서 한바탕 이렇게 멈췄다가 가면은 혈소판 같은 게 서로 이렇게 찌꺼기가 붙어버려요. 지네들끼리. 여기서 혈전, 핏덩어리가 생깁니다. 핏덩어리. 원래 혈전은 언제 생겨야 돼요? 우리가 다치면 생겨야 돼. 피가 나오면 그 멈추려고. 계속 피 나면 우리 죽으니까 피가 다른 데 바깥에 이렇게 노출돼야 혈소판들이 붙어서 핏덩어리를 만들어서 더 이상 안 생기게 피가 안 흐르게 만들려고 있는 건데 걔가 혈관 안에 생긴단 말이죠. 핏덩어리가. 그게 문제인 거죠. 그거를 혈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맥경화가 있는 혈관에 혈전이 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맥경화와 혈전이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혈전이라는 게 여기에 생겨서 여기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목동맥에 얘가 똑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혈전이 있다가 핏덩어리가 똑 떨어져 쭉 올라가다 보면은 점점 가서 점점 가늘어질 거 아니에요, 혈관이? 여기에 딱 막히면 평상시에 이 혈관이 요만큼을 피로 먹여 살렸으면 갑자기 막히니까 요만큼이 탁 손상되겠죠, 뇌가. 그죠? 요만큼이. 그럼 평상시에 여기에 만약 운동 중추가 있다면 뭐가 생기겠어요? 반대쪽에 마비가 오는 거죠. 그죠? 그게 뇌졸중, 뇌졸중인데 이렇게 막히는 걸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뇌경색. 근데 뇌경색만 있는 게 아니라 뇌출혈도 있어요. 혈관이 터져버리는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듯이 이런 큰 파이프는 너무나 크니까 잘 안 터져요. 근데 이런 조그만 파이프들이 터지는데 약해서 마찬가지로 이런 큰 동맥경화 생긴 혈관이 터지는 게 아니라 속으로 들어가는 작은 가지들이 터졌는데 작은 가지지만 위험합니다. 뻥 터지면 꽤 크게 오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이걸 뇌출혈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뇌출혈과 뇌경색을 몽땅 합해서 뇌졸중이라고 그래요. 뇌졸중은 이걸 다 말하는 거고 그 중에 막히는 걸 뇌경색이라고 그러고 터지는 거를 뇌출혈이라고 그런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경동맥, 목동맥, 동맥경화 생긴 데를 이렇게 혈관 조영술을 하고 혈관에다가 무슨 물감을 집어넣은 다음에 나중에 찍어보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죠. 벽이 두꺼워지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이렇게 물감이 잘 보여야 되는데 여기 모양. 여기 벽이 두꺼워지니까 가늘하게 좁아져 있는 게 보이세요? 이걸 보고 우리가 요 부위에 목동맥에 동맥경화가 심하게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딱 잘라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벽이 원래 이렇게 이 정도 돼야 되거든요. 혈관이 벽이. 근데 자꾸 뭐가 들어와서 쌓여서 이만큼 됐습니다. 벽이 두꺼워지는 게. 이게 동맥경화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들이 하얗게 쌓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워져서 딱딱해지는 걸 동맥경화라고 그러고, 여기에 핏덩어리가 생긴 부분을 혈전이라고 그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혈전이 여기 있으면 괜찮은데 얘가 뚝 떨어져 올라가서 막히면 뇌졸중이 온다는 거죠. 다시 한번 똑같은 그림을 이번엔 사람을 앞에다 놓고 그린 거예요. 여기 동맥경화, 목동맥이죠. 경동맥. 여기 동맥경화 생겼고 혈전이 생기면 여기 가만히 있으면 좋으나 여기 뚝 떨어져 쭉 가서 이 제일 가운데 있는 걸 중뇌동맥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중뇌동맥으로 가서 여기 딱 막으면 얘가 요만큼을 먹여 살렸으면 이만큼이 갑자기 손상돼서 반신마비가 오고 반대쪽에 이런 게 오는 게 뇌졸중이라는 거죠. 근데 이 혈전이 동맥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딴 데 또 있어요. 또 한 가지 원인이. 그게 심장이에요. 저 밑에 심장이 있죠. 심장에도 혈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심장은 안 생기고 정상적인 젊은 사람들은 막 혈전이 생길 수가 없죠. 계속 심장이 뛰니까. 근데 나이 드신 분이 심방에 부정맥이 생긴 사람들 두근두근거리고 왜 심장이 부르르 심전도에 부르르 떱니다. 심장이 막 뛰다가 말고 잠깐 부르르 떨다가 또 뛰다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부르르 떨다 보면 이게 꽉꽉 못 짜주니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핏덩어리가 거기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혈전이 혈소판들이 뭉쳐서 심장 안에 혈전이 핏덩어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병든 심장에 생기는 거죠. 그게 심장에 생긴 혈전인데 여기 있죠. 얘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똑 떨어져 나가 쭉 가면 어디 가서 일로 뇌혈관으로 가서 쭉 가서 여기서 중뇌동맥을 막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막히면 이게 망가지는 건 똑같으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증상은 똑같아요. 반대쪽에 딱 마비되는 건 똑같은데 의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동맥에 문제가 생긴 경우랑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치료가 다릅니다. 다른 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뇌졸중이 생겨서 입원하면 혈관도 검사하고 심장도 검사해서 과연 이게 원인이 뭔지 그게 알아야 그 다음에 안 생기게 약을 적당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입원하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시다시피 근데 혈관이 그냥 뇌 안으로 이 큰 혈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뇌를 먹여서 내려가는 건데 뇌는 이 큰 혈관은 되게 밖으로 뺑 돌아요. 껍데기를 싸고 있어요. 뇌를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근데 이제 이 뇌 속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지들이 들어가서 가지들이 뇌 깊숙이 들어가서 뇌 속을 피를 먹여 살리러 가는 조그만 혈관들이 있어요. 작은 혈관들이. 그게 망가지면은 그건 뭐 동맥경화하고 좀 다르게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고혈압 때문에. 망가지면 조그만 뇌졸중이 생깁니다. 여기 원래 얘가 먹여 살리는 부분이 조그마니까 조그만 게 아주 뇌의 깊숙한 곳에 생기는 뇌졸중을 소경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런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라쿤이란 말도 씁니다. 이런 게 깊은 곳에 생기는 조그만 뇌졸중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조그만 이 혈관은 약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이프가 작은 혈관은 터질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혈압이 높은 사람이 터질 수가 있어요. 이 큰 게 아니라 이 큰 거는 안 터져요. 근데 작은 건 터질 수가 있거든요. 혈압이 높으면. 그래서 이놈이 막히면 소경색에 생기는 거고 터지면은 뇌 출혈에 생기는 거예요. 같은 혈관인데 하나는 막히는 거 하나는 크게 터지는 거니까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뇌 작은 혈관이 터지지만 예외적으로 큰 혈관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건 보통 때는 안 터지고 이 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 꽈리가 있을 때, 동맥류라고 그러는 정말 꽈리처럼 생겨서 동그랗게 생긴 게 선천적으로 혈관이 좀 약해서 벽이 약한 사람이 자꾸 세월에 가면서 점점 여기 피에 압력을 받아서 점점 꽈리 모양 부풀어 오를 때 터지면은 얘는 이 큰 혈관이 터지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이거를 지주막하 출혈하는데 그 말 들어보셨어요? 지주막하 출혈? 이 지주막이 뭐냐면요. 뇌가 굉장히 중요한 장기니까 뼈다구로 쌓여있죠. 보호하려고. 머리뼈로 쌓여있고 그 다음에 머리 털이 또 싸고 있죠.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비닐봉지로 3겹으로 싸놨어요. 3겹으로. 그 비닐봉지 안에 사실은 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왜 도자기 같은 거 외국에 사오면은 비닐봉지 싸주잖아요. 그 스티로폴 같은 것도 싸주고 안 터지게. 그것처럼 뇌도 그렇게 돼 있다고. 3겹으로 쌓여 있어요.
그 세 겹 중에 가운데 겹, 가운데 보자기, 막이 지주막이에요. 그걸 지주막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큰 혈관이 어딜 가냐면 지주막 바로 아래를 지나가거든요. 거기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 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 큰 혈관이 터지면은 터지는 위치가 지주막 바로 아래로 쭉 터져서 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껍데기로 빡 터지는 거죠. 여기로 옆으로. 지주막으로 이만큼 출혈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걸 지주막과 출혈이라고 그러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증상이 참 특이하다고요. 지주막과 출혈은 엄청 심한 통증이 옵니다. 도끼로 빵 때리는 거 마냥 기절합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기절하다가 깬 다음에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주막과 출혈이에요. 근데 보통 다른 뇌혈중은 그렇게 통증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뇌 안에는 통증 섬유가 별로 없어요. 신경세가 별로 없어요. 별로 안 아프고 마비가 오고 말이 안 되고 이래서 그렇지, 갑작스러운 두통으로 오는 거는 보통은 뇌혈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10년 동안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머리가 아팠다, 그런 건 뇌혈중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갑작스럽게 오는 두통은 그런 게 없다가 그건 지주막과 출혈을 의심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대충 다 말씀드렸어요. 뇌혈관 질환, 뇌혈중 중풍이라고 그러는 거는 뇌가 막히는 게 있고 뇌경색, 터지는 게 있죠. 뇌출혈, 그죠? 막히는 거는 동맥경화, 경동맥 같은 데 생겨서 동맥경화에 의한 뇌경색, 혈전화와 동맥경화에 의한 뇌경색이 있고, 색전증은 심장에서 오는 건 색전증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작은 소경색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터지는 거는 소경색을 일으키는 조그만 혈관이 터져버리면 뇌 출혈이 생기는 거고, 일반적인 꽈리가 있어서 뇌 껍데기에 딱 터져서 무지하게 아프게 만드는 게 지주막과 출혈인 거고, 드물게 어떤 혈관의 기형 때문에도 출혈이 올 수 있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아시면은 사실 오늘 강의는 대충 다 들으신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혈관을 망가뜨리지만 그건 어쩔 수 없고, 혈압이나 심장질환 있는 사람, 당뇨, 흡연, 과음,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뇌혈중을 이렇게 혈관을 망가뜨리는 건데, 이미 제가 증상은 다 말씀드렸죠. 중뇌동맥이 망가지면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되고 한쪽 팔다리 저리거나 감각이 없고 말이 어두워지고 알알하게 되는 거죠. 한쪽으로 넘어지는 거는 손의 문제죠. 손의 문제에서 한쪽 자꾸 자빠지려고 그러고, 시야 한쪽에 안 보이는, 반쪽에 안 보이는 거는 후두엽이죠. 뒤쪽에 뇌혈중이 오면은 반쪽에 안 보인다 그러고, 사실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것도 물론 안과 질환이 많지만 뇌혈중이 올 수도 있고, 갑자기 아주 심한 두통이 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지주막과 출혈이죠. 그럴 때는 정신없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대개. 그리고 어느 경우든 의식이 좀 자꾸 나빠지면 굉장히 중한 뇌혈중을 말해요. 아주 압력이 높아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런 증세가 올 때는 즉시 병원으로 와서 신경과에서 봐야 되는데, 이 뇌혈중 증세는 사실 수없이 많아요. 많은 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가족이나 집 옆에 사람들을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뛰쳐서 업어들고 와야 된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막 힘이 빠지거나, 근데 한쪽 팔다리에 심하게 오면 갑자기 다들 오죠. 오지만 조금 올 때, 갑자기 뭐 글씨 쓰는데 갑자기 안 되거나, 뭘 선반 들고 떨어뜨려가 요럴 때도 와야 된다는 거죠. 뭐 중하진 않지만 그래도 뇌혈중이 막 오고 있으니까 와야 된다는 거고,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못 알아듣거나 발음이 나빠지거나, 그러니까 갑자기 말을 못하는 건 실어증이지만 발음이 나빠서 이렇게 돼도 뇌혈중이니까, 이런 거 증상이 와거나 반쪽이 컴컴해지거나 한쪽으로 넘어지려고 자꾸 그러거나 아주 심한 두통이 오거나 갑자기 의식이 싫어지는, 요것만 알면 이런 경우에 빨리 응급실로 업어들고 와야 된다는 거죠. 일단 오면은 저희들은 CT나 MRI나 MRA 가지고 일단 뇌도 봐야 되지만, 뇌혈중은 혈관절이니까 혈관도 저희가 찍거든요. 그래서 CT나 MRI는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위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요 동그란 거를 보는 게 우리가 CT나 MRI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쪽이 코 쪽이고 이쪽이 뒤통수 쪽이죠. 이게 옆이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앞쪽이에요. 여기 뒤고요. 이쪽이 이제 오른쪽이고, 그래서 이쪽에 큰 혈관인가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중뇌동맥이라고 그랬죠. 중뇌동맥이 제일 많은 데를 차지하죠.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중뇌동맥이 먹여 살리는 부위예요. 여기는 뭐겠어요? 앞쪽은 전뇌동맥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앞쪽에 전뇌동맥이 먹여 살리는 부위가 여기 앞에 있는 거고, 뒤는 뭐예요? 후뇌동맥이죠. 여기 망가지면 시야장애가 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겼나를 보면 되는 건데, 일단 빨리 오시면은 일단 CT부터 찍습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CT에서는 뇌출혈,
작은 혈관에 의한 뇌출혈된 깊은 곳에 있는 위치인데 뇌출혈은 하얗게 보이고 뇌경색은 원래는 까맣게 보이지만 빨리 오면 아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뇌출혈이냐 아니냐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급성기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가 거꾸로거든요. 뇌출혈은 터지는 거고 이걸 막히는 거니까 치료가 반대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뇌출혈이냐 아니냐 알기 위해서 CT를 찍는 거이죠. 그러면 무조건 하얗면 뇌출혈인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MRI는 복잡하지만 더 정밀하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여기가 중뇌동맥에 허옇게 변했으면 중뇌동맥에 다 손상된 거고 그쪽 중뇌동맥이 막힌 건데 여러분은 MRI나 CT는 다 그냥 이미징을 뇌를 보는 거고 A자가 붙으면 다 혈관입니다. A자, CTA는 CT를 혈관 보는 거고 MRA는 혈관 보는 건데 같이 이렇게 찍거든요. 그리고 보면 이 사람이 앞을 보고 있는데 경동맥이 이렇게 올라가고 옆에 아까 그 사진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중뇌동맥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쪽은 없잖아요. 그죠? 경동맥은 올라가는데 여기만큼 안 보이는 이유가 여기가 막혀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진을 보면 중뇌동맥이 막혀서 이 중뇌동맥 부위에 이렇게 뇌가 망가졌구나. 오른쪽이니까 이분은 분명히 왼쪽에 마비가 왔겠죠. 그죠? 실어증은 없겠죠. 오른쪽은 실어증은 안 생겨. 말은 하겠죠. 아라라 하면서도 말은 다 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지주막하 출혈은 근데 어떻게 좀 처음부터 핸드폰을 검사를 하고 들어올 거 그랬나 보네. 그래서 다 저쪽에다 몰아놓고 해야지. 상당히 다른 분들에게 방해가 되는데 그 말 끝나자마자 또 어디서 또 오는군요. 이렇게 지주막하 출혈은 뇌 안에 터지는 게 아니라 사이사이에 껍데기에 이렇게 출혈된 게 보이고 꽈리를 볼 수가 있어요. 꽈리를 빨리 잡아다 수술해야 돼요. 이런 거는요. 그러니까 딱 잡아주는 수술하는 병이 지주막하 출혈인데 그 치료는 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갑작스럽게 막혔으니까 갑작스럽게 이걸 뚫어줘야 되거든요. 그죠? 순식간에 뚫어주는 약이 TPA라는 게 있어요. 그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TPA는 정맥 주사하면 됩니다. 오자마자 정맥으로 뚫어주는 게 TPA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는 건데 TPA를 써도 많이 좋아지는데 TPA를 써도 안 좋아지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맥 주사를 넣어도 안 좋아지나 보니까 엄청 큰 혈관이 막힌 거는 잘 안 뚫어져요. 정맥 주사 가지고 충분히 안 뚫어져서 나빠지는 것 같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전뇌동맥은 가는데 중뇌동맥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큰 게. 그럼 중뇌동맥의 입구가 막힌 거니까 꽤 큰 거니까 TPA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막힌 데를 혈전을 잡아다가 끄집어냅니다. 저희들 요새. 혈전 제거 수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다가 혈관 촬영을 한 다음에 요 속에다가 혈관 속에다가 튜브를 쭉 집어넣어요. 쭉 집어넣어서 여기 막힌 데까지 갑니다. 이게 바로 카테터가 바로 혈관 튜브인데 집어넣어서 여기가 막힌 부위인데 여기다가 옛날에는 혈전 용해제를 썼지만 지금 그런 게 안 하고 기계가 있어요. 혈전 핏덩어리를 잡는 기계. 여러 가지 기계가 있는데 핏덩어리를 딱 잡아다가 쭉 끄집어내서 쭉 빼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뚫려서 도로 중뇌맥에 보이면서 치료 효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해서 마비가 돼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온 분이 금방 좋아져요. 언제 그랬나 싶게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마비가 그 시간만 넘으면서 잘못 치료를 못하면 일생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일생 이러고 다니고 휠체어 다니거나 어쩌면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 순간적으로 뚫으면서 금방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강조하는데 문제는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빠를수록 좋은데 옛날에는 골든타임이 3시간 그랬죠. 지금은 4.5시간 늘어났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마비됐는데 4.5시간이 천천히 와도 된다는 게 아니라 가장 최대한으로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 3.5시간이 4.5시간 늘은 게 아니라 빨리 올수록 좋은 게는 여전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중뇌동맥이 크게 막혔다고 치자고요. 혈관이 예를 들어 중뇌동맥이 막혔다 그러면은 중뇌동맥이 이만큼을 이제 뇌를 먹여 살려면 막히자마자 다 죽는 게 아니에요. 그 막히자마자 중뇌동맥에 완전히 의지하는 조그만 부분은 막히자마자 죽어요. 그러나 다른 큰 부분은 다른 혈관들도 나름 또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버팁니다. 몇 시간은 버텨요. 근데 계속 막혀있고 이게 안 뚫리면은 견디다 못해 점점점 막힌 데가 늘어나서 한 6시간쯤 지나면 다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 큰 뇌가. 그럼 그때는 뚫어도 소용없죠. 뇌를 살리려고 뚫는 건데
뚫어봐야 이미 다 죽은 뇌를 죽은 사람 못 살아야지 뇌를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빨리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와서 30분 내에 왔으면은 죽은 뇌는 이만큼 있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뇌가 이만큼 있으니까 얼른 뚫으면 그걸 살릴 수 있으면은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3시간쯤 왔으면 이미 이만큼 죽어서 살릴 뇌가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아지더라도 별로 덜 좋아질 수가 있죠.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6시간쯤 왔으면 이미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4.5시간 이후에는 안 하는 이유가 4.5시간에 안 뚫려서 그런 게 아니라 뚫어봐 소용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다만 혈전 제거는 조금 더 늦게까지 하지만 역시 빠를수록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병원이 어디 있나 알아봐가지고 빨리 무슨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뛰어들어와야 돼요. 무조건 큰 병원에 와야 혈전 제거 같이 큰 걸 할 수 있는 시설과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고, 일단 다 치료가 됐으면 그 다음에 2차 예방을 위해서는 작은 병원에 다니고, 평상시엔 작은 병원 다니다가 큰 병 왔을 때는 빨리 큰 병원에 와서 조치를 해야지 작은 데 가서는 좀 처음엔 곤란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일단 뇌혈증이 왔으면은 위험인자 관리를 고혈압, 당뇨 철저히 하면서 뇌혈증 예방약을 아스피린 같은 거를 쭉 먹어서 하고, 어떤 혈관이 좁아진 건 열기도 하고 그런 치료를 하죠. 그래서 이런 그 뇌혈증 같은 거를 잘 치료해야 되고, 결국은 뇌혈증이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혈압이 높으면 무조건 약을 먹고 생활습관 조절하고, 심장 질환이 있고 심방쇠도 있으면은 여기 혈전이 생기면 큰일 나죠. 혈전이 생기면 뇌혈증이 오는 거니까 혈전이 안 생기는 약을 쭉 먹어야 되고, 당뇨병이 있고 흡연 과음 걸 당연히 피해야죠. 피하는 게 아니라 흡연은 당연히 안 피해야죠. 흡연이 뇌혈증을 일으키는 요인이니까. 술 많이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고지혈증. 그래서 이게 하나만 있으면 몇 배씩 위험이 되지만 이게 여러 개 있으면 뭐 수십 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뇌혈증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도, 특히 남자들이 40대쯤 됐는데 혈압도 높고 담배도 많이 피고 술 많이 먹고 당뇨도 있고, 그런데 그냥 별로 건강하니까 약을 안 쓰면은 젊은 나이에도 뇌혈증이 생기고 많이 쓰러지기 때문에, 특히 남성분들은, 특히 젊은 날 사람들이 이게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생기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를 안 생겨야 되니까 일단 항상 좀 싱겁게 드시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매일 해서 자기 폐체적으로 유지하고, 그러면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게 안 생기니까 나중에 그걸 약을 쓸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당연히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되고 골고루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 풀어서 이런 평상시 생활 습관으로 이런 나쁜 병에, 생활 습관 병에 걸려서 혈관이 나빠해서 마지막에 뇌혈증이 생기지 않게.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 보면 상당히 연세가 좀 있으셔서 약간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훨씬 좋고, 여러분들의 아이나 동생한테 이런 얘기를, 사실 젊은 분들 와서 들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려면, 그러나 지금 여러분 연세에도 이런 생활을 해서 더 이상 뇌혈증이 안 생기게 잘 하고, 만일 뇌혈증이 생겼을 때는 빨리 적절하게 치료해서 좋은 효과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은 이걸로 끝내고, 앞으로